사실상 이런 원래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슈퍼 앱, 토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토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출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국민비서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명세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 원래 시장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 웹3나 크립토가 어떻게 기존의 웹2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너무 이게 좀 사례가 재밌어서 이 외에도 혹시 사례 하나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페이팔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랩이랑 동남아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차량 호출 앱, 우리나라의 카카오티 같은 이제 우버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비슷한데 여기도 이제 1억 8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황에 앱에다가 이제 웹3 지갑 기능을 또 추가를 했어요. 이 웹3 지갑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말 자체가 네. 그랩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은 기사님이 계시고 고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객이 기사를 호출하고 근데 그 기사가 그랩의 정직원이 아니라 그랩에 이제 나 기사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들어가신 이제 기 워커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현대의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이게 결제를 대금을 받는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크립토로 이제 빠르게 이제 트랜잭션 기록되고 교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강력한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텔레그램. 또 텔레그램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도 이제 크립토 월렛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네. 사실상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도 블록체인 월렛을 제공을 하고 기존에는 그냥 B2C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하드웨어 월렛을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방금 말씀드렸던 나이키, 스타벅스 이 기업형 시장이 좀 많이 강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뭐 기업용 지갑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서 서두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좀 성장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들도 많이 네네. 발생하고 그런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좀 반복되듯이 크립토 경제 내에서도 좀 다양한 앱들이 탄생하고 결국 이 앱들은 이 기업에서 뭐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익이나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그렇죠. 이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랑 경쟁이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정말 큰 변화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갑자기 든 생각은 이 지갑 서비스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갑이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뭐 전송하고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전송뿐만 아니라 뭐 NFT를 활용한 뭔가 행위를 한다든지 네. 혹은 어떤 신분증을 거기서 이제 지갑을 통해서 그렇죠. 인증을 맞아요. 한다든지 사실상 이런 원래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슈퍼 앱, 토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토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대출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국민비서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명세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 원래 시장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 웹3나 크립토가 어떻게 기존의 웹2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지갑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월가와 그리고 이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들,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있는지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미래가 또 유망한 분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사실 이게 이제 RWA라고 해서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죠. 이 실물 연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메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중순쯤에 이제 증권형 토큰 STO가 합법화된 건가요? 합법화, 그쵸, 이제 합법화 되기 위한 사전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정비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또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STO라는 것과 RWA가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 RWA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좀더 넓은 STO가 그 안에 속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RWA가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이제 현실 세계의 자산을
이제 토큰으로 구현한 거라고 그렇죠. 보면은 네. STO는 이제 뭐 증권형 토큰, 뭐 토큰 증권 뭐 이렇게 불리지만 증권을 토큰으로 구현한다. 아, 증권을 라고 보면은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산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네. 영역인 거죠. 증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들도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STO가 RWA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가치 있는 자산들이 다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가 뭐 생각해 보면 증권이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STO, RWA의 어떤 개념 차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지금부터는 이 실물 자산 토큰과 이 RWA가 이제 왜 돈이 되는 건가?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 그 부분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RWA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 증권과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서 그렇죠. 요걸 이제 온체인이라고 하죠. 네. 요걸 통해서 기존에 껴있던 중개인들을 다 제거해서 비용 효율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크립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만 봐도 네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기존의 이 증권과 연결을 시켜서 이 유동성을 조금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겠다. 네, 늘려나가겠다라는 목적 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어떤 대출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대출 회사가 가장 큰 목표는 뭐 X%의 돈을 빌리고 X 플러스 Y%로 돈을 빌려주는 거. 그러면 어쨌든 순이자 마진 이 Y%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프레드를 확보하고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그러면은 이 차입 비용, 조달 비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되는데 이 자본 비용을 낮추는 게 사실 이 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 고착된 이 증권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증권화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자산을 증권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산을 쪼개서 증권에다 올려서 이 증권을 또 이제 주식이나 지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 트렌치 같은 개념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증권화 과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증권화를 위해서 이제 대출자가 뭐 대출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출을 송금을 하고 그러면은 이 대출금이 일단 은행 계좌로 먼저 송금이 됩니다. 그럼 은행이 또 껴있고 그 다음에 증권화를 대신해서 이 대출이나 이 문서 보통 이제 PDF나 이런 문서를 관리하는 또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에이전트가 또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이 대금들을 각 이제 지분으로 나눠서 대출을 이제 금을 여기다가 이제 산정하고 여기다 산정하고 여기다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산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복잡하다. 계산하는 회사 에이전트가 또 따로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또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행사가 또 계좌에서 그걸 인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보내요. 네. 이걸 이제 DTCC라는 네, 이제 DTCC. 네네 네. 이런 중앙 청산 시스템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또 대금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관하는 커스터디 에이전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네네. 중개인들이 되게 많고 또 여기에다가 감시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최소 거의 한 14개, 15개 이상의 중개인이 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과정들이 너무 많네요. 네네. 이렇게만 봐도 이제 많은 제3자가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게 막 한 10%, 20%까지는 아니지만 해봐야 1%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증권화를 위해 그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시간 소요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증권화를 통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컨셉. 이게 바로 이제 RWA. 여기에 이제 글로벌로 통용될 수 있는 크립토 유동성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미 좀 많이 커지고 있나요?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초입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시장의 성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오늘 아침까지 이제 보고 왔는데 한 12억 달러 수준. 12억 섹터로만 보면 아, 이 토큰화된 자산의 가치가 12억 달러 수준이다. 요게 이제 원화로 치면 거의 한 1조 5천, 뭐 5, 6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커 보이는데 전체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죠. 아직은 네.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각 태동한 어떻게 보면 영역이다. 약간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성장 규모로 봤을 때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떤 실물 자산을 다 토큰화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빨리 성장하고
제일 이득이 많은 자산을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채권 중에서도 지금 사모채권이나 회사채나 이런 좀 리스크 높은 것들은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제일 안정적인 국채 이런 것들을 토큰화하는 시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RW에서 지금 거의 두 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축이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 같은 안정적인 채권을 토큰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 토큰화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모대출. 사모대출. 네. 요게 이제 사이즈로 보면은 사모대출이 한 지금 활성대출 가치로만 보면은 한 5억 달러. 5억 달러. 그 다음에 토큰화된 채권 대부분 다 국채입니다. 요 채권이 한 7억 달러 수준. 그렇게 해서 12억 달러가 아까 네, 맞습니다. 나온 거고. 근데 기존의 국채가 만약 다 토큰화가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 사이즈의 이제 규모 자체가 뭐 1조 원 수준, 뭐 10조 원 수준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수준이 아닐 텐데 네네. 이 국채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채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글로벌한 움직임들로 가게 되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실물 자산들을 그렇게 토큰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은 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환산을 해버리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집계된 어떤 성장 규모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거의 16조 달러. 16조 달러.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16조 달러면 너무 큰데. 네, 너무 크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예측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뭐 승수 때려서 이제 넣는 계산하는 방식이 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RWA 시장 자체는 기존의 자산을 토큰화시키면 그 시장이 그대로 성장을 하는 그렇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 근거가 마냥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네. 수치야 좀 과장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이 수치를 갖다가 그게 하는 거는 조금 네네.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토큰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드는 궁금함이 이렇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RWA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요 사례랑 같이 좀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프랭클린 템플턴. 네, 요번에 ETF도 이제 신청한 신청했죠. 네, 운용사인데 여기서 2021년 4월에 요런 펀드를 하나 출시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플레임이 프랭클린 온체인 US Government Money Fund. 요게 이제 해석하면은 뭐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국채 펀드라는 이제 컨셉이고요. 그냥 이름만 보면 온체인만 빼면은 그냥 이거 그냥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안정적인 것 채권 같은데. 펀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펀드의 소유권이나 기록 등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결국 본인들이 이제 투자금을 받고 펀드를 누가 사주고 그럼 그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운용하는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의 토큰으로 만들어요. 토큰화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수익과 소유권에 대한 관리를 블록체인에서 진행을 해요. 실제로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네네. 이미 그래서 다 그 주소 확인하셨다. 들어가 보면은 입출금하는 거랑 자산이 지금 얼마나 지금 락업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주식 소유나 매입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대출에서 이제 뭐 한 13개, 14개 이제 껴있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뮤추얼 펀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펀드에 대한 그 운용사에 대한 기록이나 보고 업무도 사실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이제 RWA를 좀 고민을 했고 좀 이른 시기에 빠르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록 펀드 기준으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펀드의 AUM이 약 3억 달러 정도. 3억 달러. 네, 아까 제가 미국 국채 토큰화가 7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50%가 여기 50% 를 프랭클린 템플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펀드랑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비용이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효율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수료가 다른 펀드들보다 조금 쌉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추정하는 것도 결국은 미 국채를 갖다 동일하게 그냥 일반적인 온체인을 빼더라도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는. 네, 실물 자산이 그대로 담보가 그대로 된다. 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약간은 좀 크립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온도 파이낸스, 온도라고 하는 좀 유명한 전통적인 디파이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예를 들어 내가 USDT나 USDC를 갖고 있는데
온체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거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달러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 빨리 투자해가지고 뭐 연에 4% 5%를 받고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럼 여기 빠르게 판매를 하고 바로 네. 된다. 만약에 온체인과 오프체인 그렇게 단절이 된다라고 하면 그쵸, 내가 그쵸.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온체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과정 자체가. 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이제 상품을 냈는데 네. 뭐 미국 머니마켓 펀드, 뭐 미국 국채 펀드, 단기 채권 펀드, 하이힐드 인컴 펀드, 뭐 전통적인 그 펀드 명처럼 그냥 거의 지금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펀드랑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제공을 해줘요. 대신에 온체인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수월하다.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D+2 펀드들도 이제 역외 펀드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나죠. 근데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치나 스테이킹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사고나 사건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쵸. 안정적으로 좀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이런 컨셉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좀 돈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까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차이인지 좀 확실히 좀 이해가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앞서서 그 사모대출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온도 파이낸스랑 또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온도 파이낸스가 기존에 이제 토큰화된 펀드 말고 추가로 이제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도 하나 냈어요. 탈중앙화 대출. 네, 이게 플럭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네. 이 서비스는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을 제공을 해줘요. 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대출자가 담보 자산을 사용을 하는데 담보를 내가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한 그 토큰화된 채권 펀드로 담보를 잡아버려. 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펀드를 담보를 뭐 주식 담보 대출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큰을 여기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USD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USDC나 USDT. 네.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 국채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요 토큰화된 채권에 투자를 하고 네. 그 채권을 또 담보를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렇게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면은 유동화가 되게 그쵸, 유동화가. 자연스럽게 네네. 이제 돌아가면서 생태계가 조금 더 네네. 이제 빨라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으면 이제 빨리 포지션 바꿔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확실히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네. 서비스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WA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자, 이 외에도 미래에 좀 돈이 모여들 만한 유망한 분야들, 또 지훈님 생각나시는 부분들 좀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으면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뭐 예를 들어 로봇 공학이 되게 유망하다, 바이오가 되게 유망하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리턴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내가 로봇 공학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10년, 20년 걸린다. 그렇죠. 제가 만약 20살이라고 하면 이제 하겠지만 나이가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긴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좀 두 가지 접근법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본주의가 되게 극대화, 거의 이제 한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증권화가 됐고 이제는 이제 토큰화까지 그렇죠. 된다라는 토큰화까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주식 투자에서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산업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엔터사 주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토큰화나 이제 증권화가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엔터사의 대표 아이돌 그룹 하나에만 투자를 하거나 혹은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멤버 한 명한테 투자를 하거나 가능하죠. 네, 토큰 쪽에서는 이런 펜토큰 같은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시점에서는 금리 상황이나 유동성에 따라서는 좀 빠르게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몸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약간 가치주의 성장주랑 비슷한 느낌인데 좀 꿈과 관련된 분야. 뭐 이제 저금리에서는 항공이라든지 생명 연장이라든지 그다음 메타버스 아직은 그렇죠. 좀 요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이 빠르게 몰려들고 이제 가치가
가격이죠. 가치보다는 이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레거시를 효율화하는 분야에서 돈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이게 신뢰 기반의 기술이지 사실 효율이랑은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시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 레거시에서 발생하던 이제 결제 시간, 뭐 수수료 이런 걸 좀 낮추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유효할 수 있고 AI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최근까지 이제 붐을 많이 일었는데 생성형 AI도 결국은 콘텐츠 생성 비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많이 그렇죠. 흘러가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많이 뭐 3D든 아니면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든 어떤 이미지든 어떤 글이든 기사든 이런 컨텐츠를 생성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용을 낮추고 마진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렇죠. 확실히 이제 꿈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돈이 빠르게 들어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제 지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래 유망한 분야들 좀 여쭤봤는데 만약에 이제 1억이 지금 있으시다면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한 80%, 네. 이더리움 20% 아,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실컷 알더블지에 얘기하고 뭐 토크나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앞에서는 좋게 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회비용의 측면인 건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뭐 미래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뒤에 될 거를 지금 투자해서 뭐 그때 대박을 치겠다 이런 전략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쵸. 거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가장 맞게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 이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또 비트코인 장세니까. 그쵸. 지금 비트코인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제일 대표적이고 가장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하고 그때는 이제 비중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뭔가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네네. 상황에 맞게 그렇게 좀 그냥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긴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또 이제 블록체인이 성장 가능성도 높지만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큰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유망한 산업으로 성장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가치 저장수단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비트코인과는 다른 의미로 포지션을 이미 잘 그렇죠. 확립을 해놨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더리움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포트폴리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리밸런싱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대중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이나 이제 크립토나 NFT 단어가 되게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계 내에서 좀 사기 행각이라든지 좀 의미 없는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뭐 약간 유스레스 등의 이제 좀 유틸리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보면은 되게 진지하게 문제 해결과 업계를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개발자분들끼리도 그렇고 빌더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특정 기술이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실 투기나 뭐 사기와 같은 안 좋은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제 크립토가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많이 뛰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가상이라는 이제 버추얼이라는 내러티브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독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업계를 조금 더 이제 따스한 시각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제 엄하게 또 처벌하고 꾸짖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뭐 인프라를 잘 깔아 놓는다든지 혹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던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를 하면서 좀 우리나라 경제에 좀 이바지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습니다. 업계 분들도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좀 뒤지지 않게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라서 이런 것들 좀 응원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지훈님 말씀 드리면서 또 첨언을 해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롭게 태어난
어떤 혁신적인 산업이고 이 산업 초기에는 원래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은 사실 좀 너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이 맞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정말 이런 노력들이 결국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새로운 얘기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 가지실 만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지금까지 아이오 트러스트의 경지훈님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